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에 읽은 두 권의 책을 기록해 봅니다. 첫 번째 책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입니다. 이 책은 좀비 세계관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세 개의 연작 소설인데요. 각각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아십니까? 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는 어떤 가족, 그리고 우리를 아십니까는 좀비가 된 레즈비언 부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앞의 두 작품은 이전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된 작품이고, 마지막 소설인 우리를 아십니까는 한국과학문학상 작가 인솔로지인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에 수록된 작품인데, 이 세 작품을 다시 엮어서 만든 것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입니다. 특히 저는 첫 번째 작품인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가 참 좋았어요. 이 단편의 주요 인물은 옥주와 무코인데요. 둘은 센터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무코는 아빠, 옥주는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죠.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서 에르사라는 행성으로 떠나는 우주선에 오른 옥주는 동면 끝에 깨어나게 되는데요. 우주선 내에도 이미 좀비가 창궐한 상태였습니다. 좀비가 되어버린 동료를 피해 숨는데요. 여기서 학대받던 과거와 좀비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운 현재가 연결성을 가지고 전개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옥주는 항상 엄마를 피해서 옷장 안에 숨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좀비를 피해 숨는 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옥주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한 거죠. 읽으면서 진짜 무서운 건 좀비일까 아니면 인간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또 모두가 늘 항상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 결국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근데 이들에게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왜 다들 집에 갈까? 관절염 광고를 보며 내가 중얼거렸다. 같지 않나? 나는 집만 아니면 다 좋은데. 나는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건데. 나도. 가만히 듣고 있던 무코가 대꾸했다. 새로운 집을 찾을래. 나도.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을 가질 거야. 옷장이 없는 집. 옷들을 다 주렁주렁 꺼내놓는 집. 나도. 그래서 둘은 에르사로 떠나기로 한 거죠. 세 편의 연작 소설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이 보통 좀비가 되면 감년 전에 내가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잊고 그냥 본능만이 남아서 막 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떤 사람은 좀비가 되어도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무코도 누군가에게 당해서 좀비가 되었지만 옥주를 알아보고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어진 세 번째 소설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이기도 하고 또 철학적이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진짜 죽는다는 건 뭘까? 내가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잊는 걸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잃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걸까? 그럼 어떤 사람은 생체적으로는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옥주와 무코에게는 둘 말고도 가족 같은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요. 두 사람과 함께 이주선을 타지는 않은 메이린이라는 인물입니다. 옥주는 메이린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를 듣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메이린의 편지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두 부분 정도를 읽어보자면 센터 선생님들이 폭력의 이유를 찾지 말라고 했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안 그러니? 이유가 있어야 해. 원인도 이유도 없는 건 종말이잖니. 지금처럼. 그러니 이유를 찾아야 했어. 내 삶을 종말로 놔두지 않으려면. 옥주, 너는 찾았니? 이렇게 설명하니 참 시시하네.
그런데 너도 알지? 이 시시함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얼마나 악을 쓰고 버텨야 하는지. 이 모든 시시함, 별일 없이 무난한 어제인지 오늘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특색 없는 날들이 반복되는 거. 시계를 보지 않아도 노을로 하루의 때를 알게 되는 거. 어떤 기척에도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 시간이 멈춘 듯 천천히 흐른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 그 기저에는 소용돌이를 버티는 쇠몽둥이 같은 단단함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게 살았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날, 그 고요한 시시함 속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너랑 모코한테 바로 말해주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던지. 이런 문장들. 제가 천선란 작가님 작품을 몇 권 읽어보기도 했고 참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그 중에 아무튼 시리즈 중 하나인 아무튼 디지몬이라는 에세이도 있었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됐고 그런 어떤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니까 더 깊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나 어떤 대사들이 작가님의 경험과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작품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AI가 고도화되면서 언젠가 문학도 AI로 대체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다 읽고 난 후에 이걸 AI가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받은 감명은 다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학은 인간이 썼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명의 작가가 똑같은 문장을 썼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살아온 삶이 다르고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AI는 인간처럼 경험하고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는 있어도 소위 말하는 인생 작품이 되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인데요. 미음사 세문전 최악의 애인 월드컵 결승까지 갔던 일명 형부자가 나오는 책입니다. 저는 북튜버 점님의 영상을 보고 흥미가 생겨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1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한 가지 음식을 주제로 챕터가 나누어지는데요. 매 챕터의 시작은 그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처음엔 주인공 티타의 조카 손녀의 서술로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티타는 마마 엘레나 집안의 막내딸인데요. 이 가문에는 아주 요상한 전통이 있습니다. 막내딸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를 보필해야 한다는 것이죠. 티타를 사랑하는 남자 페드로는 티타의 이런 운명을 알고 어떻게든 그녀 곁에 있기 위해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합니다. 와우.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와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 언니와 결혼한 남자? 진짜 최악이죠. 티타는요, 요리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요. 티타의 요리에는 신비한 마법이 깃들어 있습니다. 요리를 만들 때 티타의 감정이 완성된 요리를 먹는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전염된다는 것이죠. 슬프고 그리운 감정으로 요리를 만들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슬픔에 사무치게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감정으로 요리를 만들면 먹은 사람들도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사우라와 페드로가 결혼을 하고 위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페드로는 틈만 나면 티타의 주변을 맴돌고 두 사람이 가까워질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는 마마 엘레나. 언니 로사우라도 이 둘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로사우라는 페드로의 아이도 낳고요. 티타는 또 이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먹이고 돌봅니다. 그런 티타에게 또 다른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마마 엘레나와 로사우라를 치료하러 온 의사 존입니다. 페드로가 사랑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는 저돌적이고 뜨거운 남자라면 존은 뜨겁게 타오르진 않아도 따뜻하고 안정적인 남자입니다. 티타는 자신의 운명을 피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게 될까요?
이 소설은 쓰여진 당시에는 여성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어떤 성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문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또 요리 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책이기도 하죠. 사실 소재 자체는 현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이를테면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불륜이라든지 윤리적으로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소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옛날에는 이런 고전소설이나 오페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몇 없는 유희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극적이고 도파민 치솟는 내용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했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책이나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많은 예술들에서 이런 소재를 쓸 때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순간의 쾌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지, 이미 전에 다른 누군가가 얘기했던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예술을 통해서 수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 또한 고전의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기록해 보았는데요. 6월에는 과연 더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 안녕.